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공부하고 있고요. 제6부 19세기 철학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43쪽 3. 독일 헤겔 학파의 붕괴와 유물론의 대두를 들어가겠습니다. 1. 정신적 상황이라고 나와 있네요.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 철학은 두 가지 면모, 즉 보수적 면모와 혁명적 면모를 동시에 지닌다. 헤겔에 의하면 그의 시대와 철학은 모든 것의 종착점이었다. 이런 생각은 나폴레옹 전쟁의 종결 후 독일 사회가 처했던 정체 내지 퇴보의 표현이었다. 일시적으로 은폐 내지 억압되었던 사회적, 정치적 갈등 소재가 새로이 폭발하는 것과 동시에 철학 사상의 영역에서도 한때 성취된 것으로 간주된 궁극적 통일성은 깨지고 새로운 대립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도 헤겔 자신은 잘 알지 못했던 자연과학 영역은 물론 정신과학 영역에서도 여러 개별 학문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헤겔의 철학적 일반화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발전하는 개별 학문은 당시까지 후견인을 자처했던 헤겔 사상은 물론 철학 일반에 대해서도 공공연히 반발하기 시작했다. 헤겔에 대한 반발은 우선 역사학파와 낭만주의자 진영에서 표출되었다. 이들을 우파 반대 세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법학자 사비니와 역사학자 랑케가 대표하는 역사학파에서 문제 삼았던 것은 헤겔의 사상에서는 모든 역사적인 것, 사회법, 국가 등이 언제나 변증법적 세계 과정의 통과 지점으로만 간주된다는 점이었다. 랑케는 역사의 모든 시대는 신과 직접 이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견해는 개개의 모든 민족과 시대란 신의 또 다른 일면을 나타낼 뿐이라는 낭만주의적 세계관과 상통한다. 그 밖에도 전문적 역사학자들은 순수한 역사적 사실성을 과소평가하는 헤겔의 입장에 반감을 나타냈다. 헤겔은 역사적 사실들의 독자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역사의 전체 발전이란 궁극 목적을 향해 진행된다는 목적론적 도식에 그런 사실들을 끼워 맞췄다. 다른 한편으로 좌파 진영에서도 헤겔에 대한 저항이 싹텄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슈트라우스와 포이어바 들어갔는데요. 슈트라우스는 신학자였으며 첫져서 예수의 생애로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여기서 그는 교회 신앙을 주로 역사적 비판의 방식으로 논박했으며 그에 따르면 복음서에는 아무런 역사적 현실성이 없다. 복음서는 신화나 문학에 불과하며 따라서 직접적 진리가 아닌 상징적 진리만을 갖는다. 음. 우리에게 아직도 종교가 있는가? 그렇다. 그러나 이 종교는 진보와 문화를 믿는 낙관주의적 입장의 현세적 종교이다. 이 종교에서는 우주 만물이 신의 자리를 대신한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사랑에 찬 신뢰와 경건한 절대적 복종의 감정으로 대하며 이런 태도 역시 종교라 불릴 수 있다. 그리고 포이어바흐는 종교의 발생을 인간의 본질, 즉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주의로부터 설명하려 했다. 인간이 신을 믿는 것은 상상력과 감정 때문이 아니라 행복해지려는 욕구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신이 소망하지만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상태가 자신의 신에게서 실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이란 실제한다고 생각된 인간의 소망, 현실적 존재로 변이된 인간의 소망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상상력이나 감정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종교나 신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마다 소망이 각양각색이듯 종교도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
자연은 인간의 소망 충족을 여러모로 방해한다. 이 때문에 인간은 자신과 유사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연의 맹목적 필연성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를 떠올려 위안을 얻고자 한다. 이처럼 상상의 종교에서 소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인류의 유치한 꿈일 뿐이다. 인간은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종교에 의해 오직 상상에서만 얻었던 것을 자신의 힘으로 직접 현실에서 획득해야 한다. 이럴 때야 인간은 자연의 야만성과 맹목적 우연성에서 해방된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가 된다. 음, 이런 목표에 도달하려면 교양과 문화에 의해 자연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이 우리와 동일한 존재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서로 동등하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신 앞에서 정의로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신이 어떻게 인간 앞에서 정의로울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가 먹는 빵이 주님의 육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해 빵을 얻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신의 것은 신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는 일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인간의 것을 인간에게 주는 일이 중요한 문제이다. 호이어바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드디어 마르크스가 나왔네요. 생애와 저작. 칼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 트리어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원래 유대교도였으나 마르크스가 어렸을 때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다. 마르크스는 본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나 동시에 해결 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가 박사 논문에서 다룬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고대 철학이었으며 따라서 역사적인 동시에 상당히 현재적인 의미를 가진 주제였다. 그럴 것이 이론의 여지 없는 철학의 태도, 해결의 사망 후에 독일 철학이 처한 상황은 아리스토텔레스 사후 그리스 철학이 처했던 상황이 비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철학은 그 최고 단계, 종결 지점이라 여겨진 그 단계에 도달한 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미 박사 논문에서 마르크스는 후일 그가 제시할 답변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할 만한 안정된 여건을 마련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당시에 극단적인 해결 좌파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대학 교수직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즉위한 후로 프로이센 문화성에서는 해결학파에 대해 비우호적 반동적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저널리스트가 되었다. 처음에는 자유기고가로 활동했으나 1842년에는 쾰른에서 간행하는 라인 신문의 주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좌익 부르주아 민주주의 경향의 이 신문이 검열 당국에 의해 정간당하자 마르크스는 주필직을 사임하고 망명을 결심했다. 당시 그는 예니 폰 베스트팔렌과 결혼한 상태였다. 예니는 프로이센 귀족 관료 가문 출신이었고 그녀의 오빠는 후일 프로이센의 내무부 장관이 되었다. 마르크스는 우선 파리로 망명했으며 여기서 독일, 프랑스 연보를 발간했다. 창간호를 발간하고 종간된 이 잡지에서 마르크스는 해결 법철학 비판을 게재했다. 파리에서 그는 프리드리 엥겔스와 가까워졌으며 두 사람은 평생 우정을 유지하면서 많은 공동 작업을 펼쳤다. 독일 바르멘에서 직물 공장주의 아들로 태어난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청년 해결주의자로 출발해 마르크스의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었다.
마르크스가 망명 후 수십 년 동안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엥겔스의 물질적 지원 덕분이었다. 프로이센 정부의 책동으로 파리에서 추방된 마르크스는 브뤼셀로 이주했으며 여기서 엥겔스와 함께 독일 이데올로기를 출간했다. 이 저술의 제1부를 이루는 것은 호이어바흐에 관한 태제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그의 종교 비판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3부는 독일 사상가 막스 슈테이르너에 대한 논박을 담고 있는데, 슈테이르너는 유일자와 그의 소유에서 극단적 개인주의를 표방한 바 있다. 브뤼셀에 있는 동안 마르크스는 프랑스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 프루동에 대한 논박도 감행했다. 마르크스는 프루동의 저술 빈곤의 철학의 제목을 뒤집은 철학의 빈곤을 발표하여 그의 사상을 비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브뤼셀에 만명하는 동안 두 사람이 예전보다 더 열렬히 국제정치에 관여했다는 점이다. 사람은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했고 이 조직의 위탁을 받아 공산당 선언을 집필했다. 이 저작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에게 성전과 같은 것이 되었다. 1848년 독일 혁명이 일어나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쾰른으로 옮겨갔으며 이곳에서 1년간 신라인 신문을 발간했다. 혁명에 실패한 후 마르크스는 기소되었으나 다행히 곧 석방되었다. 그러나 다시 추방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파리로 옮겨갔으며 여기서도 추방되자 런던으로 건너갔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런던에서 살았다. 마르크스는 저널리스트로 생활하고 실제 정치에 관여하는 동안 사회 현실을 피부로 접할 수 있었다. 이제 그는 국민 경제학을 철저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의 최초 결실은 1859년 간행된 정치경제학 비판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의 본질적 사상은 그의 주저인 자본 제1권에서 전개되었다. 자본 중에서 마르크스가 완성한 것은 1867년에 간행된 이 한 권뿐이다. 1864년에 이른바 제1 인터내셔널이 설립되었고 마르크스는 그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다. 조직 활동의 분망함과 점점 악화되는 건강 상태로 인해 그는 자본의 다른 두 권을 직접 완성할 수 없었다. 마르크스는 1883년 런던에서 사망했다. 자본 제2권과 3권은 각각 1885년과 1894년 엥겔스가 편집해 출간했다. 자, 이 헤겔과 마르크스라는 제목이 나오고요. 변증법적 유물론. 마르크스 철학 사상은 헤겔 철학 체계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 체계가 후일 포이어바의 철학, 프랑스의 혁명 이론, 특히 프랑스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의 이론, 그리고 영국 고정경제학의 지식과 통합되었다. 결국 유럽 사상의 3대 조류가 마르크스에게 흡수된 셈이다. 그는 헤겔 변증법을 180도 회전시켜서 머리가 아닌 발로 딛고서게 만든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마르크스는 변증법에서 혁명의 원리를 발견한다. 변증법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이 세계가 완성된 사물의 복합체가 아니라 과정의 복합체라는 사상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생성과 소멸의 부단한 과정뿐이다. 마르크스의 가장 위대한 제자 레닌은 변증법적 발전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미 통과한 단계들을 또다시 거치는 듯하지만 처음과는 다르게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통과하는 발전, 부정의 부정, 일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진행되는 발전, 대변동을 수반하는 비약적이고 혁명적인 발전, 점진성의 중단, 양질 전화, 모순에 기인하는, 다시 말해 주어진 물체 혹은 주어진 현상이나 사회의 한계 내에서 작용하는 상이한 힘과 영향들의 충돌에 기인하는 내적 추동력, 개개의 현상해진 모든 측면,
상호 의존성과 불가분의 긴밀한 연관성, 통일적이고 법칙적인 세계 과정에서 운동을 발생시키는 연관성, 이런 것이 변증법의 몇 가지 특징이다. 다만 해겔과 달리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발전 이론을 관념론적 세계관이 아닌 유물론적 세계관과 결부시켰다. 앞서 보았듯 피에테는 우리가 세계라 부르는 것을 사유하는 주체에서 산출된 비하로만 여겼고, 해겔은 우리가 자연이라 부르는 것을 다르게 존재함의 상태에 있는 이념으로 파악했다. 즉 해겔에게는 이념만이 본래적 실제이며 물질이란 이념의 현상 형식에 불과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모든 근대 철학의 근본 문제는 사유와 존재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며, 여기서 위대한 사상가들의 견해가 갈라진다.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가? 물질이 정신의 산물인가? 관념론. 아니면 정신이 물질의 산물인가? 유물론. 해겔에게는 그가 이념의 이름 아래 자립적 주체로까지 변화시키는 사유 과정이 현실의 데미우르고스, 창조주, 조물주이다. 그러나 내게 이념적인 것이란 인간 두뇌 속으로 옮겨져 번역된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 마르크스는 포이어바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마르크스는 두 가지 점에서 이들과 견해를 달리한다. 1. 과거의 유물론은 비변증법적이고 정태적이며 따라서 비역사적이다. 과거의 유물론은 마르크스가 그에 결부시킨 변증법의 역동적 원리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발전의 현상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 2. 과거의 유물론은 너무 추상적이다. 과거의 유물론은 사회적 관계의 산물인 인간의 본질을 그러한 관계와 유리시켜 고찰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사회적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인식이나 해석을 위한 이론적 적용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실천적 적용이 중요하다. 754쪽 자기소외와 자기실현입니다. 인간은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 존재로 고찰되어야 한다. 여기서 구체적 존재란 사회 환경 속의 인간, 특히 노동하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뜻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산출하는 동물이다. 이 점을 이미 해겔도 인식한 것이었으며,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노동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해겔을 높이 평가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산출하는 동물. 그러나 해겔은 모든 것을 이념의 자기 운동으로 간주하는 관념론적 입장에 근거했기 때문에 노동 역시 감성적, 대상적 의미가 아니라 추상적, 사유 작업으로만 이해했다. 이런 의미의 노동은 정신이 아니라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서 소외시킨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어떤 외적인 것을 산출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본질을 대상화한다. 그런데 이 외적인 것이 인간에게서 독립해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테면 수단에 의한 목적의 압도라는 법칙에 따라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참된 사명 실현을 저해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사명이란 자유를 말한다. 이 자유의 실현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사회에 대해 자기 목적으로 군림하는 국가의 등장에서 표현된다. 이러한 국가의 등장은 진정한 인간 공동체의 이념과 대립한다. 이념으로 설정되는 진정한 인간 공동체에서는 국가가 낯선 것, 즉 관료 체계로서 인간에 맞서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으로 존재함과 시민으로 존재함이 하나로 통일된다. 이를 마르크스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마르크스의 모든 후기 저작의 기초를 이루는 이러한 기본 사상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1. 진정한 인간 공동체의 이념에 대한 인식. 이러한 인식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인간의 점진적인 자기 소외의 역사로 파악된다. 이 공동체 이상과 인간의 참된 사명을 기준으로 한 사회 현실의 비판. 이때 비판의 과제는 현실에 존재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그것의 극복을 독려하는 데 있다. 3. 행동. 이념과 현실은 화해해야 한다. 이념은 현실로 옮겨져야 한다. 이를 마르크스는 철학의 실현에 의한 철학의 지향이라 부른다. 해겔의 사유에서 이념은 자기 외화 과정을 거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때 이념에 의해 버림받은 현실은 뒤에 남는다. 그와 달리 자기 소외의 극복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런 일이 실현된다면 철학은 현실과 유리된 학설이기를 그칠 것이며 따라서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철학은 그 실현을 통해 지향될 것이며 지향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해결적 요소가 마르크스에게 있는데 1. 해겔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전체 세계사란 통일적 법칙에 따라 공공 목표를 향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2. 마르크스와 해겔의 일치된 견해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현실적 존재는 전체 과정의 필연적인 그러나 즉시 극복되는 통과 단계를 뜻하며 이런 점에서 이 존재들은 이성적 성격을 갖는다. 3. 사회주의 경영의 두 마르크스 연구자도 지적했듯 실제론적이고 유물론적인 마르크스의 현실 인식 이면에는 이념과 현실, 이성과 현실의 완전하고 실제적인 일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관념적인 신념이 숨어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역사적 유물론이란 소제목이고요. 관정법적 유물론을 사회적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닌은 이렇게 말한다. 유물론은 인간의 의식을 존재로부터 설명하는 것이지 존재를 인간의 의식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유물론을 인간의 사회적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의식을 사회적 존재로부터 해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유물론에 따르면 물질만이 현실적인 것이며 사유하는 의식은 현실의 반영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적 삶에서도 현실적인 것은 오직 사회적 존재뿐이다. 사회적 의식, 이념, 이론, 견해 등은 이러한 현실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삶을 주동하는 힘을 인식하려면 이념이나 이론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반영, 즉 현실의 이데올로기적 성부 구조에 불과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삶의 물질적 토대이다. 인간의 생활 양식이 그의 사고 양식을 규정한다. 규정적 요소는 물질적 재화의 생산 양식이다. 재화의 생산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그 하나는 물질적 생산력이다. 마르크스가 생산력이라 칭하는 것은 원료와 생산 수단, 도구 기계 등 그리고 노동 인구의 노동 능력과 노동 경험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생산력 이론이 다루는 것은 자연력 및 이를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적 수단, 간단히 말해 생산의 자연적 토대와 인간 사이의 관계이다. 그런데 인간은 고립된 개별자로서 자연에 영향을 가하지 않는다. 인간은 언제나 서로 어울려서 자연에 작용을 가한다. 생산 과정이 이러한 측면, 즉 생산 과정에서 인간들이 서로 맺는 모든 관계를 마르크스는 생산 관계라는 말로 요약한다. 이때 생산 관계란 소유 관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산 양식은 전체로 보면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다. 변화는 언제나 생산력에서 시작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자연 자원의 개발이나
새로운 생산 도구의 발명이 변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생산력의 변화는 언제나 노동의 사회적 조직에서의 변화, 즉 생산 관계에서의 변화를 수반한다. 생산 관계는 늦든 빠르든 생산력의 발전 단계에 적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산 과정에 장애가 생기며 결국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종국에는 생산 관계가 생산력의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생산력의 지속적 발전은 원시 공동체에서 고대 노예제, 여기에서 다시 봉건제로의 이행을 초래했고, 그로부터 다시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유발했다. 이 모든 역사적 단계는 발전의 필연적 국면들이었다. 각각의 단계는 선행 단계와 비교할 때 진보를 뜻한다. 이 모든 단계 내지 체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 모든 체계에서는 토지나 기계 등의 생산력이 사회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생산 관계가 짜여 있다. 노예제에서는 노예의 주가 노예의 생사권을 쥐었으며 그 노동력도 임의로 착취할 수 있었다. 농건제에서는 영주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했지만 농노 신분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예제에 비해 제한된 소유권을 행사했다. 농업과 수공업에서 생산력이 발달하자 이런 형태의 생산 관계가 필요해진 것이었다. 즉 생산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노동자에게도 일정한 지적 수준과 생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착취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 질서에서는 생산자가 물질적 생산 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한다. 여기서 임금 노동자는 자유롭다. 여기서 자유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즉 임금 노동자는 인격적으로 자유로운 동시에 일체의 생산 수단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처럼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일군의 지적이고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가 탄생했다. 물론 여기서도 착취는 존속한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이것은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생산 양식이 이런 토대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정치적, 법률적 관계와 질서, 사상 이론, 예술과 철학, 그리고 종교는 이데올로기적 상부 구조에 불과하며 이는 늦든 빠르든 경제적 토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계급에게는 각자의 이데올로기가 있으며 이론상의 투쟁은 사회적 계급 투쟁의 반응일 뿐이다. 지배계급의 반동적 이데올로기는 신흥계급의 진보적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게 마련이다. 4. 자본. 마르크스는 자신이 처한 당대의 사회 질서를 다룰 때에도 그 발전 법칙과 향후 발전 경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질서의 경제적 토대, 즉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연구의 결과물이 바로 자본이었다. 하지만 이 방대하고 난해한 저작이 제시하는 국민경제 이론을 여기서 자세히 다루기는 곤란하다. 이 저작에서는 계급투쟁의 양상이 너무 단순하게 설명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에는 대립하는 두 계급만이 존재한다. 두 계급이란 생산 수단을 장악한 자본가와 노동력만을 소유한 채 자본가에 의해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이다. 여기서 착취는 이른바 잉여 가치를 매개로 해서 일어난다. 즉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임금을 초과하는 가치를 산출한다.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은 자본가를 위해서 그의 노동력이 유지될 수 있기에 필요한 만큼뿐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는 고스란히 자본가의 이윤이 된다. 이미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주의 질서로 이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생산력과 소유 관계 사이에 모순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징후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자본주의 경제 공황이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에 엄연히 모순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 대중을 거대한
기업들에 밀어 넣으며 그 결과 생산 과정이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기초로 하는 자체의 존립 근거를 붕괴시킨다. 즉 생산 과정의 사회적 성격이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일치는 생산 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즉 착취자에 대한 착취를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착취자에 대한 착취란 자본가들이 사적으로 소유했던 생산 수단을 몰수하여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혁명을 완수할 세계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프롤레타리아가 생산 수단을 사회에 귀속시키고 나면 더 이상 계급 투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계급 투쟁과 착취가 사라질 것이다. 미래의 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5. 의의와 영향입니다. 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표방하는 수종주의적 사회주의. 이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질서를 실현하려 한다. 다른 한 갈래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의해 정권을 획득하고 소비에트 연방을 수립하는 데 성공한 혁명적 공산주의 노선이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혁명적 공산주의는 역사적 발전에 부응하는 이데올로기적 발전을 거쳤으며 이는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로 부추출되었다. 레닌주의는 레닌에 의해 첨가된 요소가 있는 마르크스주의이다. 여기서 레닌이 첨가한 요소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러시아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시켰으며, 둘째로 마르크스주의가 한 국가 내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론과 전술을 발전시켰다. 스탈린주의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볼셰비키의 지배가 점차 확고해지고 소비에트 연방과 주변 국가 사이의 투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공산주의가 취한 형태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사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무엇보다 스탈린의 경직된 독재체제에 비해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또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으로 이론적 논쟁이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삶에서 경제적 토대가 갖는 의미,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계급투쟁, 그리고 이 요인들이 문화적 정신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완전하게 인식했다. 마르크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도 이러한 인식의 근본적 의미를 받는 것이면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그의 위대한 불멸의 공헌 중 하나이다. 새롭고 위대한 인식에 도달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마르크스는 이러한 인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를 세계 해명의 유일한 출발점으로 삼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마르크스 사상 자체가 아니라 이 사상을 유일하게 규정적 세계관으로 숭배하고 총체적 세계관으로 절대시한다는 점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의 시발점을 이루었다. 이러한 비판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로 정신적 현상이나 가치, 특히 종교와 예술은 경제적 과정의 상부 구조 내지 반영으로만 이해될 경우 그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만약 그러한 해석을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왜곡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바로 이런 일면성으로 인해 기존 사회 체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감정적 적대감도 이런 일면성의 강화에 한몫했다. 마르크스는 총체적 혁명을 유일한 방법으로 보았고 혁명에 의해 생산수단의 사회화만 이룩하면 인간의 이기주의와 일체의 착취를 제거할 수 있으리란 낙관적 신념을 갖게 되었다. 셋째로 마르크스의 시대로부터 한 세기가 흐르는 동안 자본주의 국가 마르크스주의 국가 모두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